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현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25년간 진료실에서 마주한 가장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70세 이상 어르신 3명 중 1명은 낙상으로 인해 병원을 찾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절반 이상이 이후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낙상이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진료실에 오시는 80대, 심지어 90대 어르신 중에도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최근 노년내과 연구팀의 1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보행 능력은 나이보다 단 한 가지 생활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 꾸준히 실천했다면 지금 휠체어에 의존하는 많은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혹시 지금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라며 체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아 라고 안심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 말씀을 주목해 주세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일 단 15분만 투자해 70대, 80대에도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5번째 방법은 제 환자 중 78세 할머니가 실천해 1년 만에 지팡이를 완전히 버린 놀라운 비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나요? 70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그 낙상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90세가 되어도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밀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보행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걷는다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행 능력은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상 노인의 걸음걸이 속도는 사망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초당 1m 이상의 속도로 걸을 수 있는 노인은 그렇지 못한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5년에서 10년 더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보행 능력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립적인 생활과 보행 능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화장실 가기, 식사 준비하기, 쇼핑하기 등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은 걷는 능력에 의존합니다. 보행 능력이 저하되면 이러한 일상 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결국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이는 자존감 하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국 노인 보행 관련 통계를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7%가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50% 이상으로 급증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보행 문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평소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곧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보행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근력의 감소입니다. 30대 이후부터 근육량은 매년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하며 60대가 되면 이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의 약화는 보행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보폭이 좁아지며 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로 인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져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가 됩니다. 관절 건강도 보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릎과 고관절의 연골은 나이가 들면서 점차 마모됩니다. 이러한 퇴행성 변화는 관절의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움직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관절의 통증은 무의식적으로 걸음걸이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통증을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보상 동작이 생기고, 이는 결국 비정상적인 보행 패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균형 감각의 저하 역시 노년기 보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균형 체계는 시각, 전정기관, 고유 수용성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 가지 체계 모두가 기능 저하를 겪게 됩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뇌의 전정기관 기능이 감소하며, 관절과 근육의 위치를 감지하는 고유 수용성 감각도 둔화됩니다. 이러한 균형 감각의 저하는 보행 시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낙상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약 40%가 균형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년기 보행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신발 선택입니다. 60대 이상이 꼭 지켜야 하는 건강한 신발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발의 구조도 변화합니다.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발의 아치가 낮아지며, 발가락 변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 신던 신발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보행을 위한 첫 번째 신발 선택 기준은 정확한 사이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은 넓어지고 길이도 약간 변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발 사이즈를 재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직접 신어보고,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가락 부분이 너무 좁으면 무지외반증과 같은 변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충격 흡수력입니다. 노년기에는 발바닥 지방 패드가 얇아져 충격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선택해야 관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 부분의 쿠션은 걸을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안정성입니다. 발목을 잘 지지해주는 신발이 좋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노출된 슬리퍼나 뒤꿈치가 없는 신발은 균형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실내에서도 끈이나 벨크로가 있어 발등을 고정해주는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바닥 소재입니다. 미끄럽지 않은 고무 재질의 밑창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실내외를 오가는 환경에서는 젖은 바닥에서도 미끄럽지 않은 신발이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 기준은 신발의 무게입니다. 가벼운 신발이 보행 에너지를 절약하고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무거운 신발은 다리를 더 많이 들어올려야 하므로 이미 약해진 하체 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준은 착용과 탈착의 용이성입니다. 굽히기 어려운 노년기에는 신발을 신고 벗기 쉬운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벨크로나 신축성 있는 끈, 지퍼가 달린 신발이 편리합니다. 하지만 너무 느슨하게 고정되는 신발은 보행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 번째 기준은 발 건강 문제를 고려한 선택입니다. 당뇨나 말초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발 내부에 솔기가 없고 압박점이 적은 신발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지외반증이 있다면 앞부분이 넓은 신발이 필요합니다. 평발이라면 아치 지지대가 있는 신발이나 맞춤형 깔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발 건강 상태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발 구매의 황금 시간은 오후나 저녁입니다. 하루 중 활동으로 발이 약간 부풀어 오른 상태가 실제 신발을 신고 걸을 때의 상태와 가장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신발은 건강한 보행의 기초입니다. 6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신발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발에 투자하는 것이 건강한 보행 능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보행 능력 유지를 위한 핵심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바로 이것이 70세 이후에도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입니다. 걷기는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며 거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너무 단순해 보여서 그 효과를 과소평가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노년기 건강 유지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이 노인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걷기는 하체 근력을 자연스럽게 강화시킵니다. 특히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종아리 근육 등 보행에 필수적인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둘째,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걷기 운동은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하여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셋째, 골밀도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인 걷기는 뼈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심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압을 안정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심장 기능을 강화합니다. 다섯째,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걷기 운동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우울증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걷기는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걷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걷는 것입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머리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15m에서 20m 앞을 바라봅니다. 턱은 약간 당기고 어깨는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등은 곧게 편 상태로 유지하고 복부는 약간 긴장시켜 코어 근육을 활성화합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며 팔꿈치는 약 90도 정도로 굽혀줍니다. 발은 발뒤꿈치부터 착지하여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른 후 발가락으로 지면을 밀어내듯 걸어줍니다. 이러한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며 근육의 균형적인 발달을 돕습니다. 또한 걷기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시간과 강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의 경우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에서 45분 정도의 걷기가 권장됩니다. 속도는 약간 숨이 가빠지는 정도, 즉 중강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70대는 일주일에 4일에서 5일,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속도는 약간 느리더라도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 이상이라면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하루 15분에서 20분씩 나누어 걷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높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보행 능력 유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행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보행 능력 강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균형 운동으로는 한발 서기가 있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쪽 발로 10초에서 30초간 서 있는 연습을 합니다. 안정감이 생기면 점차 지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시도해보세요.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하루 3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균형 운동으로는 발뒤꿈치, 발가락 걷기가 있습니다. 마치 줄 위를 걷듯 발뒤꿈치와 발가락이 일직선상에 오도록 걷는 연습을 합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하다가 점차 지지대 없이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하체 근력 강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동작은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튼튼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양팔을 가슴 앞에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는 동작을 10번에서 15번 반복합니다. 이는 대퇴사두근과 둔근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 강화를 위해서는 발뒤꿈치 들기가 좋습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서서 발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린 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15번에서 20번 반복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은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장기적으로 보행 능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조금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청소나 정원 가꾸기 같은 집안일도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마다 5분씩이라도 일어나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보행에 도움이 되는 영양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절한 영양 섭취는 근육과 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행 능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뼈와 근육 건강에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소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골밀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뼈째 먹는 생선, 두부,
시금치 등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근육 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어, 참치 등의 기름진 생선과 계란 노른자에 많이 들어있으며 무엇보다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됩니다. 노년기에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햇빛을 쬐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도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더 많은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살코기, 생선, 달걀, 콩류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매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와 E는 염증을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견과류 등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세요. 한국 전통 식단은 이러한 영양소를 고루 섭취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된장, 간장, 청국장 같은 발효 식품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멸치, 미역, 다시마 등의 해산물은 칼슘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나물, 김치 등의 채소 반찬은 필수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제공합니다. 특히 미역국, 북엇국, 뼈해장국과 같은 전통 국물 요리는 뼈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녹아있어 노년기 식단으로 매우 적합합니다. 영양 관리에서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수분 섭취입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화되어 만성적인 탈수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탈수는 근육 경련, 어지럼증, 균형 감각 저하 등을 유발하여 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은 최소한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 어렵다면 작은 컵으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잘 마시지 않는 분들은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섭취하거나 보리차, 옥수수차 등 가벼운 차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발과 신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초이자 보행의 시작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의 구조도 변화합니다. 발바닥의 지방 패드가 얇아지고 발의 아치가 낮아지며 발가락이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보행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노년기 발 건강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매일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 감염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말려주세요. 발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듯하게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짧게 자르면 내성발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발에 굳은 살이나 티눈이 있다면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족부 전문의나 발 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 마사지와 스트레칭도 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발가락부터 발목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발바닥을 골프공이나 마사지 볼로 굴리면 발바닥 근막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발가락 스트레칭도 잊지 마세요. 발가락을 쭉 펴고 구부리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면 발가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보행 보조기구의 현명한 사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행 보조기구는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더 안전하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봐야 합니다. 보조기구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보조기구 사용은 낙상 위험을 최대 6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조기구는 통증을 줄이고 보행 거리를 늘려줍니다. 관절염이나 척추 협착증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보조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없이 더 오래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심리적 안정감도 중요한 이점입니다. 보조기구는 낙상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 더 자신감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보조기구는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지팡이는 가장 기본적인 보조기구로 체중의 약 25%까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한쪽 무릎이나 고관절에 경미한 통증이 있거나 약간의 균형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지팡이는 통증이 있는 반대쪽 손에 쥐고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이 아프다면 왼손에 지팡이를 쥐고 걸어야 합니다.
네발 지팡이는 일반 지팡이보다 더 안정적이며 체중의 약 40%까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균형 문제가 좀 더 심각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행기는 가장 안정적인 보조기구로 양손으로 잡고 사용합니다. 체중의 50% 이상을 지지할 수 있어 양쪽 하지에 문제가 있거나 심각한 균형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보행기에도 바퀴가 없는 일반형과 바퀴가 달린 롤레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롤레이터는 일반형보다 빠른 속도로 걸을 수 있지만 더 많은 균형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조기구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개인의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여 가장 적합한 보조기구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높이 조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팡이나 보행기의 높이는 팔꿈치가 약 20도에서 30도 정도 구부러진 상태가 적절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자세가 불균형해지고 오히려 통증이나 낙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 지팡이 없이 걷기 위한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팡이나 보행기에 의존하게 되었다고 해서 평생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꾸준한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체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특히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개인 상태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보조기구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갑니다. 예를 들어 네발 지팡이에서 일반 지팡이로, 일반 지팡이에서 짧은 시간 지팡이 없이 걷는 연습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안전한 환경에서 연습하고 점차 실외로 확대해 나가세요. 셋째, 안전한 환경에서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벽을 따라 걷기, 평행봉 사이에서 걷기 등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습하세요.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심리적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신체적 능력은 회복되었지만 낙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조기구를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점진적인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하루아침에 보조기구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진전에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보조기구 없이 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조기구 사용으로 더 안전하고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관리와 전문가 상담도 보행 능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관절 상태를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에 발견된 관절 문제는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정밀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남성의 경우 70세 이후부터는 2년에 한 번 정도 골밀도 검사를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골다공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낙상 시 골절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낙상 위험 평가도 중요한 건강 관리 항목입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는 개인의 보행 패턴, 균형 능력, 근력 등을 평가하여 낙상 위험도를 판단하고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거나 현기증, 시력 문제 등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낙상 위험 평가를 받아보세요. 약물 관리도 보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약물은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하여 낙상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와의 상담 시기와 방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걸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자주 넘어지거나 균형을 잡기 어려운 경우,
걸음걸이가 현저히 변화한 경우,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의사를 찾아갈 때는 자신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활동에서 더 심해지는지, 어떤 치료를 시도해 보았는지 등 자세한 정보를 준비해가면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 성공 사례를 통해 배우는 건강한 노년 보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80대에도 건강하게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들은 모두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걷기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에서 45분 정도 걷는 것을 식사나 양치질처럼 당연한 일과로 여겼습니다. 둘째, 그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여 근육과 뼈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식단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대적 영양 지식을 접목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셋째, 그들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문제가 생기면 조기에 대처했습니다. 무릎이나 고관절에 통증이 있을 때 참거나 무시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유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동호회 활동, 봉사 활동 등을 꾸준히 참여하면서 인지적, 정서적 건강도 함께 유지했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걸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거부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공적인 보행 능력 회복 사례도 있습니다. 78세 김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으로 1년 넘게 지팡이에 의존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물리치료와 운동으로 지금은 지팡이 없이도 하루 5,000보 이상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 하루 15분씩 시작해서 점차 시간과 강도를 높여갔다고 합니다. 내가 살던 동네 82살 박 할아버지는 뇌졸중 이후 한쪽 다리의 마비로 보행기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와 수영을 병행하면서 1년 만에 짧은 거리는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중 운동이 관절에 부담 없이 근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나이가 많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노력으로 보행 능력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반면 실패 사례에서 배울 점도 많습니다. 75살 이 할아버지는 허리 통증이 있었지만 병원에 가기를 미루다가 결국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져 하지 마비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또 다른 예로 70살 할머니는 골다공증 약을 처방받았지만 부작용이 걱정되어 임의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경미한 낙상에도 고관절이 골절되어 수술 후 보행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약물을 조정하거나 대체 치료법을 찾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공과 실패 사례들은 조기 개입과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작은 변화나 통증도 무시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천 계획 세우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어떻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1일 실천 계획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특히 발목과 무릎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동작을 포함하세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꼭 포함시킵니다. 계란, 두부, 우유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오전 중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 식후 잠깐의 활동은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오후에는 한발 서기와 같은 균형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실천합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마사지해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주간 계획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은 걷기 위주의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화, 목, 토요일은 하체 근력 강화 운동에 집중합니다.
일요일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되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벼운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로운 길이나 공원을 탐색하는 걷기를 시도해 봅니다. 이는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걷기에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월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신의 보행 상태를 체크합니다.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걸을 수 있는지, 균형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세요. 두 달에 한 번은 신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합니다. 석 달에 한 번은 전문가를 찾아 상담하거나 운동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종합적인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동기부여 방법도 중요합니다. 걷기 일지나 활동 기록을 작성하세요. 진전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했을 때 스스로를 보상하세요. 한 달 동안 매일 목표 걸음 수를 달성했다면 좋아하는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특별한 식사를 한다든지 하는 보상이 효과적입니다. 걷기 동호회나 운동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운동하면 책임감과 즐거움이 더해져 지속적인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보행 습관도 효과적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걷기 시간을 정해보세요.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서적 유대감도 강화시킵니다. 가족끼리 걸음 수 목표를 세우고 함께 도전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가족들에게 자신의 건강 목표를 공유하고 지지를 요청하세요. 가족의 응원과 격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년기 보행 능력 유지는 단순히 걷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립적인 생활, 사회적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핵심 원칙은 규칙적인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걷기만으로도 근력 강화, 균형 감각 향상, 관절 건강 유지 등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걷기 외에도 균형 운동, 하체 근력 강화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 발과 신발 관리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보조기구의 현명한 사용과 정기적인 전문가 상담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0대, 80대, 심지어 90대라도 꾸준한 관리와 노력으로 건강한 보행 능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드린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지팡이 없이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비결. 바로 지금 시작하는 규칙적인 걷기와 꾸준한 관리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